노다지 설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연간 수주 목표를 기존 10조 7천억 원에서 무려 13조 원 이상으로 정말 대폭 상향했죠. 차세대 에너지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말이죠. 바로 그와 동시에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오히려 수백억 원 낮춰잡는 아주 상반된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수주 잔고라는 아주 화려한 포장지 속에는 이익 감소라는 좀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과연 이 가시적인 성과에 기반한 장밋빛 전망이 타당한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 감소와 사업 곳곳에 도사린 불확실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하는가? 저는 명백히 전자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서 보여주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와 대규모 수주 확대는 이 회사의 본질적인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을 낮췄다는 건 이게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걸 넘어서 계획 자체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이 불안하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펀더멘탈입니다. 그 견고함을 증명하는 수주 목표의 대폭 상향이죠. 기존 10조 7천억 원에서 많게는 14조 원까지 높여 잡았다는 건 이건 뭐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에요. 실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특히 저는 북미 가스터빈 첫 수출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그 시장이 워낙 보수적이죠. 네. 이 북미 유틸리티 시장이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지난 20년간 새로운 공급업체가 진입한 사례가 정말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런 철옹성 같은 시장을 3개월간의 혹독한 기술 실사를 거쳐서 뚫어냈고 글로벌 최고 수준과 비교해도 손색 없다는 공식 평가까지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북미 시장 전체를 공략할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성과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형 원전 사업도 기존의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넘어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 수주까지 사업 계획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 AP1000까지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모델의 핵심 기자재를 납품한 세계에서 유일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신규 원전 시장이 다시 열릴 때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죠. 이런 실질적인 성과들이 미래 성장을 이끌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그 화려한 이면에는 영업이익 가이던스 하향이라는 좀 냉정한 현실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연초의 목표가 3,700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3,100억에서 3,300억 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계획보다 최대 600억 원의 이익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된 원인이 주가 상승에 따른 RSU, 그러니까 임원 성과급 충당금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회사의 재무 계획이 외부 변수, 특히 주가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심지어 회사 스스로도 발생한 격차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그 장밋빛으로 포장된 수주 목표 역시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수주권으로 꼽히는 체코 원전의 경우 시공 계약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언급했고요. 네, 그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상향 조정을 이끈 가스터빈 해외 수출 실적, 이거 연초 계획에는 전혀 없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행운 같은 요소였던 거죠.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에 기대서 세운 계획이 과연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보면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 같은 글로벌 선도 기력들과의 협력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된 단계거든요. 특히 뉴스케일이 진행하는 TVA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가 배후에 있어서 안정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지연의 원인인 이사회 구성만 완료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기자재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상된다는 말처럼 불확실한 건 없습니다. TVA 프로젝트,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공석으로 계약 자체가 지금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사회가 구성될지, 또 상원 인준을 통과할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물론 타임라인의 변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뉴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 같은 고객사들이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의 생산 능력,
즉 캐파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번 해볼까 수준의 논의가 아닙니다. 실제 수주와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요구거든요. 시장이 두산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선점하려고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 인정이라는 게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 보입니다. 엑스에너지의 사업 방식만 봐도 그래요. 설계랑 건설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인데 만약에 선행 단계인 설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건설 인허가까지 전체 프로젝트가 그냥 도미노처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초기 진입을 꺼리는 소위 1번 타자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SMR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시점은 결국 이런 불확실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계약된 이후가 될 겁니다. 아직은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1번 타자 리스크를 오히려 선점 효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장은 첫 번째 주자가 가장 큰 과실을 가져가니까요. 단기적인 타임라인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라도 글로벌 SMR 시장의 핵심 공급망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이익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스터빈 사업을 한번 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스터빈 사업의 경쟁력을 그렇게 단순한 스펙 비교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했다 이 사실을 넘어서 독자 기술 개발로 오랜 라이선스 종속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프린터를 팔고 나서 앞으로 30년 동안 쓸 잉크 카트리지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것과 같아요. 아, 유지보수 쪽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GE나 미쓰비시 라이센스에 의존해서 단순 조립만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수익은 전부 해외 원천 기술 보유사에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자 모델을 통해서 최대 30년에 달하는 장기 서비스 계약 LTSA를 직접 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국내 프로젝트 기준으로 이 LTSA가 연간 100억에서 120억 원에 달하는 고마진의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기계 자체보다 유지보수에서 나오는 이익이 훨씬 안정적이고 크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사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미 17개 발주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이에 맞춰서 생산 능력도 현재 연 6기에서 2028년에는 12기 수준으로 증설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시장 수요에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린터와 잉크 비유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프린터가 만약 시장의 주력 제품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번에 수출한 모델은 380메가와트급입니다. 시장의 주력 경쟁사인 GE나 지멘스의 모델은 410에서 420메가와트급이죠. 계약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이유가 바로 이 용량 차이 때문입니다. 물론 킬로와트당 단가 기준으로는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수주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시장의 주력 제품군에서는 한 발 비켜서 있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라이트급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해서 헤비급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격자는 맞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자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 진입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헤비급에 바로 뛰어드는 대신에 경쟁력 있는 체급에서 확실한 트랙 레코드를 쌓아서 신뢰를 얻고 점차 체급을 올려가는 전략인 셈이죠. 이미 AI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중소형 가스터빈 개발에도 착수했고요. 2027년경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대응하는 아주 영리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2027년, 2028년은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쟁 구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형 원전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역시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데요. 대형 원전 사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발주를 계획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에 대한 핵심 기자재를 납품한 세계 유일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폴란드 3기, 불가리아 2기, 미국 8기 등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사업 계획에 이런 수주 금액을 매우 보수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보수적으로요? 네. 그래서 향후 수주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계획보다 실적이 상향 조정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잠재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인 거죠.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당장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 스스로 UAE 프로젝트가 2028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10기 발주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페미4의 프로젝트 물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정부 계획에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정 위에 세운 계획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대한 인프라 사업에서 모든 계획이 일정 변동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핵심 경쟁력을 갖췄느냐 하는 것이고 AP1000의 독점적 레퍼런스가 바로 그 경쟁력의 핵심인 거죠. 하지만 그 경쟁력의 질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어요. AP1000 프로젝트는 국내 원전 사업과는 다릅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같은 핵심 기자재만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딸에서 수주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실제 이익 기여도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의 양이 아니라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전망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영업이익 목표 하향 조정이 보여주듯 재무적 변수가 존재하고 SMR과 대형 원전 같은 핵심 성장 동력에는 여전히 지연과 불확실성 그리고 가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화려한 청사진을 믿기 전에 그 청사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다 신중하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의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철옹성 같던 북미 유틸리티 시장을 뚫어낸 가스터빈의 독자적인 기술력, AP1000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입지, 그리고 SMR이라는 미래에너지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이익 조정이나 계획의 변동성보다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이 구조적인 변화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더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시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